그리고 서재필 박사는 자신의 딸이 만든 목각품을 선물합니다. 거기에는 유일한 박사의 성씨를 뜻하기도 하는 지금의 유한양행의 상징인 버드나무가 새겨져 있었죠. 이 버드나무처럼 우리 민족이 편히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어주게나. 유일한은 그 작품을 지니고 고국에 돌아옵니다. 유일한의 이름을 딴 유한, 그리고 대양을 건넌다는 뜻의 양행, 유한양행이 시작되죠. 미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받은 25만 달러로요, 유일한은 미국산 의약품을 대거 사들였어요. 왜 고국 방문했을 때 동포들한테 가장 필요해 보였던 구충제와 결핵치료제, 피부병 연고 등등. 그런데 1920년대 후반 국내 의약품 시장은 일본인들이 꽉 잡고 있었다고 하죠. 이거 약품을 들여오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지. 이때 유일한은 틈새를 노립니다. 일단 광고. 왜 국문신문이 아니라요, 조선총독부가 발행하던 기관지, 영문기관지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광고를 실는 거죠. 영어로 광고 문구가 쫙 있고 회사 이름도 없이 버들문양만 쫙 표시하고. 왜 당시에 영문으로 돼 있었지만 외국인들 그리고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거 읽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유한양행이 수입한 의약품을 왜 세관에서 잘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일제 압박이 심할 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총독부 기관지에다 돈 내고 광고를 하면 광고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 그죠?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뇌물로 돈을 주고 돈을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때든지 돈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갑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은근히 이렇게 해서 사업 못하게 방해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또 영업의 경우에는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 의약품이 잡고 있을 테니까요, 한국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을 공략합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전주 예수병원, 순천 미동병원 등등. 그리고 직접 사장님이 차를 몰고 지방 곳곳으로 영업을 다녀요. 왜 생각해봐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미국에서 금이환영했대. 영어도 잘해. 그리고 풍채도 막 드물게 좋아. 미스터 선샤인 봤니? 유진초이. 저 조선 사람인데 영어를 막 하는 거지. 게다가 이런 분이 귀한 미국산 의약품을 수입해다가 가져와서 판대. 유한양행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차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위생용품, 비누, 락스, 치약 등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하니까 국내 신문에도 광고를 시작하죠. 과장 광고도 없어요. 내용이 막 이래. 이건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미국 의학 박사도 있습니다. 왜 미국 의학 박사, 유일한 박사님 부인이 계셨으니까. 그러면서 사업은 더 크고 더 많은 외국 제약사들과 거래를 트기 시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약품도 들여오고 반창고에다가 수술할 때 필요한 물건들도 계속 들여와서 판매하고. 1930년대 들어서는 일제가 만주로 손을 뻗치고 또 일본 회사들이 만주에 진출하니까 그 기회를 노려서 만주에도 진출하고.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였겠죠. 그러면 그 시절에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은 미국산 수입만 했느냐, 그리고 또 사업하는 데만 집중했느냐? 물론 아닙니다. 자, 일단 미국 물건 수입상에 그칠 수 없다 해가지고요, 상비약부터 직접 제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시절 개발한 게 지금도 있는 안티프라민이죠. 약이 귀할 텐데 이 소염 진통제, 믿을만한 유한양행이 만든 이거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지. 나중에도 한동안 집집마다 이거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동포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거. 동포들 건강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좋은 제품을 들여와서 싸게 파는 건 기본이고요. 남들이 안 짓는 필요한 시설도 막 짓고. 또 이게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다가 필요한 의약품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런 방안을 막 궁리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대요. 어느 날 밤 유한양행에 긴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해주 지역에서 긴급 수술을 하는 환자가 수입산 주사약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근데 그날 당직하던 젊은 직원 하나가요, 회사에 있던 그 수입산 주사약을 들고 경의선 기관사한테 막 달려간 거지.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 주사약 유리병이 안 깨지게 내가 포장을 했으니까 기관사님 이거 어느 지역을 지날 때 그 차창 밖으로 던져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기관사분이 그 지역을 지날 때 던져가지고 그걸 받은 병원 직원이 가져가서 환자를 치료해서 살아나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유일한 사장님이 그 젊은 직원을 부르더래. 뭐라고 했을까?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이 비싸고 귀한 회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갖다 줘? 그랬을까? 아닙니다. 유일한 사장이 당시에 그랬대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나? 내 고민이 해결됐네.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이 수입한 그 귀한 약품들을 지방에도 잘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수 포장 용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하고, 훗날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똑같이 기관사한테 전달하고 던지고. 또 다른 일화는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왜 자양강장제라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마시면 막 힘나고 먹고 막 그러는 거. 그런 자양강장제를 만들 때 마약성 성분을 넣는 경우가 덜어 있었대. 그래서 어떤 직원이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막 혼쭐을 냈대. 자네 회사 나가야겠다. 우리가 사업을 왜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남들이 원료를 덜 넣을 때, 그러니까 재료비를 아껴서 더 남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유한양행의 약은 품질에 이상이 없는 선에서 성분을 더 넣었대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평소에 자신의 이야기를 행동으로 실천한 거죠. 이 밖에도 이미 1930년대에 제약 공장과 연구소를 세워서 약품을 직접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약품인데 국내에 제대로 된 게 없으면 외국에서 그걸 찾은 다음에 들여오고, 그걸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유는 또 얼마 안 붙여서 팔고, 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동포들이 만든 것 중에서 외국에 수출할 만한 걸 찾아보자. 그래서 이걸 팔아서 도움을 줘보자 하면서 뭐 국산 화문석, 대나무 공예품 같은 걸 사들여가지고 외국에 수출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대공황, 중일전쟁 등으로 시장이 극심하게 어려울 때도 유한양행은 성장을 지속했죠. 하지만 1940년대 들면서 상황은 계속 나빠졌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폭주하면서요, 의약품 판매도 통제하고, 유한양행한테는 사실 미국 회사 아니냐 이렇게 시비 걸고, 또 유한양행이 주로 미국산을 파는데 미국산 제품과 원료 수입도 막고, 그래도 유한양행은요 미리 원료를 수입해둔 걸로 버티고요, 또 아까 만주 같은 데 진출했다고 했잖아요. 국외에 거기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또 원료를 보관하고, 또 뭐 국내에서도 막 약초 같은 거 길러서 원료를 조달하고, 또 일제가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요 평소에 워낙 세금도 잘 내고 법을 어기는 게 없으니까 꼬투리 잡기도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어려운 시기였다고 해요. 또 미국에 출장소 세우려고 유일한 사장이 출국을 했으니 회사가 또 더 어려웠겠죠.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 그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미국에 출국을 해? 그래서 안 돌아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때 유일한 사장은 왜 미국에서 안 돌아오고 뭘 하고 있었느냐? 미국 CIA의 전신이죠. 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향후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이게 되면 그때 투입할 특수부대를 만드는 일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재미 한인들이 만든 항일 군사조직 맹호군 설립도 주도하고요. 근데 또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죠. 나이 50이 넘어가는 1945년 무렵에는요 미국의 비밀작전 네포 프로젝트, 국내에 진입해서 일제를 제압하려는 이 비밀작전 요원으로 미국에서 아예 직접 훈련까지 받고 있었어요. 각종 무기는 뭐 어떻게 쓰는 거면 낙하산 침투는 어떻게 하고 폭파는 어떻게 하고, 아니 이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사실을 유일한 박사님 본인이 얘기해서 알려진 게 아니고요. 이 사실들은 훗날 박사님 소천 이후에 미국 CIA의 기밀 문서가 비밀 해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기밀 해제된 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암호명 A, 나이 50세, 어릴 때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1927년 한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시작했다. 투철한 애국자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의 회사 지사들을 세웠다. 그리고 회사 간부들 역시 투철한 애국자들로 채웠다. 유사시에는 이들을 비밀 조직의 핵심으로 들 의도였다. 회사에 명운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사업을 헌신하는데 기꺼이 동의했다. 그냥 여러 가지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또 미국에서 어렵게 사업을 성공하고 또 나이 50이 넘어서 부와 명예를 손에 다 쥐었는데 또 막 이게 막 그렇잖아요, 그죠? 다만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침투 작전이 시행되기 직전 일제가 패망하면서요 침투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유일한 박사가 꿈에 그리던 독립이 찾아왔는데 조국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고 하죠. 우선 광복 이후 국내 상황이 대혼란이었던 거예요. 왜 남한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유한양행으로서는 만주나 왜 북쪽에 마련한 창고나 재고품들을 되찾기가 어려워지고요. 유한양행이 이때 전체 자산의 80% 가까이를 잃었다고 하죠. 그래도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요 유한양행은 그동안 마련해둔 원료를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고요. 또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눈여겨봤던 자동차 사업까지 진행하려고 계속 사업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왔죠. 그리고 당시에 유일한 박사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상공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근데 이 요청을 정중하게 사양하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뭐 한국말도 서툴고 저는 사업가니까 사업에만 충실하면 좋겠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비행장에 딱 도착하면 이때 입국 허가가 안 나서 못 들어오고 막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고, 그렇게 독립한 조국의 정치 상황은 사업에 도움을 안 주고 또 국내 정치 상황은 계속 극도로 혼란스럽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독립한 조국에서 유일한 박사가 더 크게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던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발발하죠. 이 시절에 유한양행 직원들은 회사의 주요 제품과 원료를 챙겨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요. 그걸로 부산에서 동상연고도 만들고 포도당 주사액이랑 비타민제도 만들어서 국군에 납품하고요. 근데 이때도 역시 유한양행은요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때니까 뭐 대충 만들어서 납품해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 품질은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을 복구하고 체제를 정비하고요. 1950년대 후반에는 공장 자동화 착수, 국내 최초의
항생제 생산, 가축약품과 농약품 생산도 진행을 하게 되죠. 동남아 수출도 시작하고요. 60년대 초반에는 전국에 있는 건실한 약국들을 골라서 특약점을 내줘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약국 문 앞에 이렇게 버들표 문양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특약점을 만들어서 유통력을 키우는 거죠. 직거래를 하는. 일제강점기, 광복이 되고 또 휴전을 하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내면서요. 유한양행은 판매하는 제품도 다양화하고 품질도 높이고 유통 채널도 다지고. 그렇지만 유일한 박사의 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은 또 계속됐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사업, 왜 유일한 박사가 자동차 사업에 뜻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합작해서 국내에 회사도 만들고요. 미국산 부속품들을 대거 들여오고 있었는데 정부가 자동차와 부속품 수입을 제한하면서요. 거액을 들여서 사들인 자동차 부속품이 세관을 통과하지도 못한 채 자동차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죠. 또 그땐 다들 그랬겠지만 정치권 역시 사업만 하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자유당 정부 시절에 자동차 사업이 좌초되고 또 정치 자금을 계속 요구하는데 안 내니까 세무조사 막 계속되고. 근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도 미담이다. 왜 유일한 박사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불나면 소방서에 불 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면 소방차 사는데 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라고요. 납세 의무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정치 자금 내놓으라고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런 식으로 사업하느니 사업을 접겠습니다. 우리 사업 접자. 그리고 교육 사업에 투자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또 이후의 정권에서도요. 이번에는 돈 내라고 압박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세무조사 당연히 하고 세무조사 하다가도 안 되니까 제품들을 쫙 수거에다가 이게 함량이 제대로 되는지 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이게 검사를 계속해도 다른 데 제품에서만 문제가 나오는데 유한양행의 제품에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계속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조지는 거죠. 계속 조지는데도 파도 좋은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이 있어? 정부에서 놀라서 아예 나중에는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해요. 또 괴롭히려고 하다가 약간 감명을 받아가지고 훈장을 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하지만 그랬던 시절에 정치권과 결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원칙대로만 하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 일군 사업이 더 확장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재벌이 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또 미국이랑도 가까우니까 그쵸? 그 길을 재벌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또 개인사에서도요. 어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족들. 유일한 박사가 한때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장남을 불러들여서 부사장직을 맡기거든요. 이분이 있을 때 유한양행이 국내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하고요. 또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장지 사업 등등 신사업도 준비하고. 화장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종이를 막 이렇게 다 쓴 거 그거 갖다 쓰고 막 그럴 때였대요. 근데 그런 시절에 무슨 화장지를 파냐 이게 사치다 해서 반대한 거지. 아무튼 이런 신사업을 비롯해서 미국이 킴벌리 클라크와 합작도 결정하고 했는데 이분이 사고방식이 너무 미국식이니까 미국인이잖아 그죠? 미국에서 자랐고 60년대 당시에 한국 기업 문화랑 계속 직원들이랑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마찰이 있는데 유일한 박사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 미국이 훨씬 선진국이고 미국 기업 문화가 훨씬 앞서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배워하고 다그쳤을까? 직원들을? 유일한 박사는 직원들을 내친 게 아니라요. 장남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미국인인 부인과도 한국에서 같이 지내지 못하고 그나마 딸과는 잘 지냈지만 결혼했으니까 또 따로 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국에 도움이 되겠다면서 들어와서 사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조국의 정치권은 별로 안 도와줘. 개인의 영화보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우선시하는 중에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이방인과 같은 삶이랄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식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근데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취급을 받고 또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요. 유일한 박사가 노년에 홀로 지내면서 술로 시름을 달래는 등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요. 유일한 박사는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마치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떤 목적, 소명 이걸 내가 꼭 완수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요. 그래서인지 평소 존경했다는 고려중앙학원의 인촌 김성수 선생처럼요. 교육사업에 투자하겠다면서 교육기관까지 만든 적이 있었던 유일한 박사였는데요. 개인 지분, 부동산 할 것 없이 사재를 계속 털어서 꾸준히 교육사업에 기증하면서요. 말년에는 아예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겠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면서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사업적으로도요. 기존에 추진됐던 킴벌리 클라크와의 합작을 완수해서 유한 킴벌리를 세우고요. 계속 성장했던 유한양행의 경우에는요.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평소 이야기처럼 가족도 친척도 아닌 회사 임원한테 사장직을 물려줬죠. 그리고 건강이 악화돼서 병상에 머물던 유일한 박사는요. 1971년 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요, 일찍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이 공개되고 난 이후였어요. 내용이 이래요. 손녀에게 학자금을 준다. 딸에게는 묘소 주변에 땅을 좀 물려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나의 소유 주식 전부는 기증한다. 현 시점에서 유한양행만 보더라도요, 국내 제약사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데 그 여러 회사의 지분, 부동산 다 합치면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묘소 주변에 땅을 좀 물려줬다는 유일한 박사의 따님 역시요,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유한재단에 기증했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가 일군 재산은 전부가 사회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유일한 박사님이 세운 기업들은 창업자의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지 않고요, 읽었던 재산도 모두 유일한 박사님 가족들의 손에 있지 않죠. 왜 1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때로는 뜻을 약간이라도 꺾고 더 큰 기업을 이뤘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리고 그 훌륭한 분의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든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유일한 박사님은요, 자신의 뜻을 꼭 자신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이어가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키운 회사, 직원들, 그리고 그가 배움의 길을 열어준 사람들, 또 유한양행이 판매한 약품으로 치료받은 국민들이 그 뜻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유한양행 일가라는 재벌가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요, 소수의 재벌가 사람들 그 일부가 이루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무언가가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유일한 박사님이 말년에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다고 해요. 나는 여한이 없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못다한 일도 당신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자, 광복절에 맞춰서 유일한 박사님 편을 준비했고요. 제가 2편에 걸쳐서 말이 길었는데요, 제 얘기를 더 보탤 게 아니라 유일한 박사님이 늘 지니고 계셨다는 메모, 아끼던 직원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손녀에게 남겼다는 얘기로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야. 열심히 일해서 남의 나라 못지않게 잘 살아보자. 무언가를 자신의 힘으로 해내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야. 어제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오늘은 어제를 행복의 꿈으로 만들고 내일을 희망의 비전으로 변화시킨다.